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됐네요. 10여 년 전 딸을 시집 보내려다 겪은 기가 막힌 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요.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썰밤 가족분들이 대부분 그렇듯 제 인생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딸 부잣집인 시골 농가에서 태어나 제대로 학교도 못 다녔고요. 부모님 도와 밭일하고 남동생 뒤치다꺼리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게 싫어 도망치듯 올라온 서울에서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변변한 학력도 기술도 없는 저를 받아줄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저런 일용직을 떠돌다 신발 공장 시다로 취직을 했죠. 처음엔 운동화 가피에서 나오는 실밥 정리하기 같은 잡일만 했는데요. 이대로는 큰돈을 만지기 힘들겠다 싶어서 미싱공 언니들에게 간식도 사다 주고 없는 애교도 부려가며 미싱 다루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렇게 1년 만에 미싱공이 되어 하루 12시간씩 미싱을 돌렸죠. 일하는 만큼 돈이 나왔기 때문에 하루도 마다 않고 죽어라 미싱만 돌렸네요. 그런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하루는 공장 언니들이 주말에 소풍을 가자 했어요. 젊은 것이 어쩜 하루도 쉬질 않냐면서 근처 바닷가 가서 콧구멍에 바람도 쐬고 회도 먹고 놀자 하더군요. 얼떨결에 따라 나서고 보니 남자 직원들도 같이 가는 거였어요. 그 나이까지 남자와 말 한 번 제대로 섞어본 적이 없던 저는 참 불편했죠.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언니들 뒷공무리만 졸졸 따라다녔는데요. 유독 한 남자 직원이 자꾸만 제게 말을 붙이더라고요. 멀미하진 않냐? 음료 사올 건데 뭐 마실 거냐? 회는 좋아하냐? 그 지역 남자들과 다르게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음료수 하나를 건네줄 때도 손수건으로 입구 부분을 한번 닦은 다음 마개를 따서 줬죠. 나중에 언니들이 그러더군요. 그 남자가 제게 관심이 있다고요. 영철씨 괜찮은 사람 같던데 한번 차려봐. 아유 그래. 그만하면 얼굴도 잘생겼고 성실하고 착하고. 너 어디 가서 그런 남자 또 못 만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언니들에게 부탁을 했더라고요. 저를 좋아하니까 다리 좀 놔달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남의 연애사라고 했던가요? 언니들은 흥미 반,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반 해서 적극적으로 저와 그 사람을 엮었고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어요. 만나보니 참 좋은 사람이라 2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죠. 남편도 저도 결혼 후 계속 신발 공장에서 일했는데요. 얼마 안 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일하는 게 여의치 않아졌어요. 배가 불러올수록 미싱 앞에 앉는 것조차 힘에 부쳤고요. 공장에서 돌아가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 신발 가죽에서 나오는 고무 냄새, 본드 냄새가 제 속을 뒤집어 놨거든요. 결국 저는 출산을 넉 달 앞두고 공장을 그만뒀고요. 그만큼 남편이 더 열심히 일했죠. 남편은 이제 곧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책임감에 짓눌렸던 걸까요? 앞장서서 철야를 도맡던 어느 날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팔꿈치까지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쪽 손을 아예 못 쓰게 됐죠. 그 일로 결국 공장에서도 해고되고요. 그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네요. 시리에 빠진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시기 시작했어요. 갓 태어난 딸에도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끄럽다며 구박만 했네요. 저는 젖먹이 딸을 두고 돈을 벌러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그럼 저희 세 식구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신발 공장은 남편 사고가 자꾸만 생각나서 차마 다닐 수가 없었고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푼돈이나마 벌기 시작했죠.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순간이었어요. 새벽 6시에 나가 밤 9시에 집에 왔는데요. 그 뒤로는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과 홀로 방치돼 있던 딸을 돌봐야 했어요. 남편은 집에 있으면서도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만취해서 잠들어 있거나 동네 화투반에 껴서 돈을 잃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죠. 제가 돈을 벌어오는 족족 술값과 화투 빚으로 다 나갔어요. 딸의 예쁜 꽃가옷은커녕 기저귀 사는 것조차 버거웠죠. 참다 화를 내니 그때부턴 주먹을 쓰더군요. 이 건방진년, 감히 하늘 같은 서방한테 훈수를 둬? 지금 너 혼자 돈 벌어온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유세 부리는 게 아니라 벌어오는 돈보다 당신이 쓰는 돈이 더 많으니 그렇죠. 우리 딸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웃기고 자빠졌네. 너 지금 네 서방 팔병신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건방진년.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너같이 재수 온 붙은 년 만나지만 않았어도 내 신세 이렇게 철형 맞아지진 않았어. 내 팔 돌려내. 돌려내라고! 남편의 폭행과 막말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나중엔 딸애를 남편과 단둘이 두는 것도 겁이 나서 이웃집에 맡겨야 했죠. 주변 지인들은 그냥 애 데리고 도망가라며 많이들 걱정해 주셨는데요. 처음엔 남편에 대한 정과 미련 때문에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5살 박이 딸아이한테까지 손을 대려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대로는 딸도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 길로 다른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딸과 둘이 살 집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인근 슈퍼에서 술을 사서 들어오다 차에 치여 즉사했죠. 솔직히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지만 슬픈 와중에도 해방감이 느껴지더군요. 사실 도망치고 나서도 남편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찾아내서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겁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였죠. 하루아침에 모녀 가정이 돼버렸지만 셋일 때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집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던 남편이 없어지자 딸은 한결 밝아졌고요. 돈을 버는 족족 필요한 데 쓰고 남은 건 모을 수 있어서 살림도 점점 피기 시작했죠. 물론 모녀 가정이라고 해서 차별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남자들이 쉽게 보고 찝적대기도 하고요. 동네 여자들도 괜히 저를 경계했죠. 딸애도 저한테 말은 안 했지만 친구들에게 몇 번 따돌림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딸은 어디 한 군데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라줬어요. 공부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요. 교우 관계도 원만했죠. 저는 딸이 대학 공부까지 마치길 바랬는데요. 딸 입장에선 자기가 명문대를 갈 만큼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괜한 짓이다 싶었나 봐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작은 제조회사 경리로 취업을 했죠. 힘들면 언제라도 그만두라고 했는데 딸은 잘 버텨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좋은 사람들이고요. 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하더군요. 딸은 매달 버는 돈의 절반을 제게 줬어요. 자기도 이제 다 컸으니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면서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사양했지만 딸은 막무가내였어요. 받지 않으면 제 화장대에 살그머니 돈을 올려놓고 갔죠. 고민 끝에 저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딸이 시집 가게 되면 그때 비상금으로 쓰라고 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딸은 직장 생활에 적응한 뒤에도 도통 남자라고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또래 친구들이 연애하며 봄날을 즐길 동안 본인은 집과 회사만 왕복하는 재미없는 삶을 살았죠. 제발 남자 좀 만나라고 잔소리해도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엄마도 아빠 만나서 팔짝 꼬였으면서 왜 나한테 자꾸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아이, 누가 그러래? 세상엔 너희 아빠 같은 남자만 있는 게 아니야. 좋은 남자들도 많다고. 근데 그런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이 일찌감치 채가기 때문에 너도 얼른 정신 차려야 돼. 안 그럼 다 뺏긴다고. 뺏겨도 상관없어. 난 결혼 같은 거 안 해.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야. 그런 말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시집 가는 것도 모르니? 엄한 남자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떼쓰지 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애하고 남들처럼 즐길 거 다 즐기고 살아. 여느 엄마들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저도 딸이 저처럼 살지 않길 바랬어요.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랬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굴곡 없고 평탄한 팔자를 누리길 바랬죠. 그런 제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걸까요? 어느 날부턴가 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늘 7시면 집에 오던 아이가 자꾸만 늦게 오기 시작했고요. 생전 관심도 없던 몸치장에 관심을 보이더군요. 책상에 화장품이 하나 둘 늘어갔고요. 옷장에도 원피스니 미니스커트니 하는 여성스러운 옷들이 잔뜩 생겼죠. 아, 드디어 만나는 남자가 생겼구나 했네요. 주말에 집에만 있던 애가 곱게 꾸민 채 친구 만난다며 외출해버리니 모를 애도 모를 수가 없더라고요. 괜스레 호기심을 보였다가는 닫은 밥에 재 뿌리는 일이 될까봐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딸의 연애가 1달, 2달, 3달, 계절이 2번 바뀌도록 이어지니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딸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만나는 남자 생겼냐고요. 아니라고 펄쩍 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맞아, 나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 만난 진 8개월 정도 됐고 진작에 말하려고 했는데 어쩐지 좀 창피해서 이제 얘기하게 되네. 미안해. 아유, 미안하긴. 엄만 괜찮아. 그래, 뭐하는 사람인데. 몇 살이고? 나이는 올해 32이고 은행 다녀. 조만간에 한번 집에 데려와서 인사시켜줄게. 뭐? 그럼 설마 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니? 제 말에 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딸도 딸 남자친구도 결혼 정년기를 살짝 지난 감이 없잖아 있었죠. 지금에야 40줄에도 시집 장가가는 시대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는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갑작스러웠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었네요. 남자가 딸보다 4살이나 많은 게 마음에 걸렸지만 은행원이라니 처자식 굶길 일은 없겠다 싶었고요. 그로부터 1달쯤 지나 딸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자란 청년이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의 남자친구 임경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하긴요. 추운데 오느라 고생했어요. 얼른 안으로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놓으십시오, 어머님. 아유, 그래도 오늘 처음 봤는데. 괜찮습니다. 경의 어머님이면 저한테도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인데 아들이다 생각하고 말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저도 편합니다. 그래, 그럼 그럴까? 네. 경애가 누굴 닮아 그렇게 예쁜가 했는데 다 어머님 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딸 남자친구는 예의 바르면서도 넉살이 좋았어요. 여자 둘뿐이라 늘 조용했던 집안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도 어지간해선 넘겨야지 했는데 웬걸 딸 남자친구는 미래 사윗감으로서 생각보다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다면 집이 저희에 비해 너무 잘 사는 것 같다는 점이었달까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형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부친께서 유명 대기업 임원이더군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집이 있는 위치도 소위 부자 동네라 불리는 곳이었죠. 그런 집에서 저희 딸을 마음에 들어할까 불안했어요. 물론 딸이 어리고 예쁘긴 했지만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중소기업에 들어간 데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결혼할 때 큰 흠이라는 한부모 가정이었고요. 애미라고 하나 있는 저도 보잘것없는 일을 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쯤에도 여전히 저는 식모 생활 중이었는데요. 레스토랑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바깥 사장님이 사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딸이 저를 많이 따라서 제법 월급도 두둑하게 받고 있었죠. 그래서 죽은 남편이 진 빚도 다 갚았고요. 딸과 둘이 살고 있는 빌라도 매매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살림이 이제 좀 폈다지만 그렇다고 딸의 남자친구 집안에 될 건 아니었네요.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쯤 딸 남자친구가 한층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저 경혜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어머님이 딸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딸 남자친구는 제 앞에 고개까지 조아리면서 부탁했어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얼른 그런 예비사위의 몸을 일으켜 세웠죠. 아유, 나야 당연히 환영이지. 근데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 할런지 모르겠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일찍이 바깥 양반 여의고 홀로 우리 딸을 키워서.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미 경희에 대해 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분 다 외적인 조건 같은 건 크게 신경 안 쓴다 하셨습니다. 경희 한번 보면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예비사위는 걱정 말라며 큰 소리 쳤지만 저는 아무래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눈치챈 딸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치더군요.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 딸 몰라? 가서 잘하고 올게. 딸의 자신만만한 미소에 저도 애써 웃어 보였네요. 그렇게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딸이 예비 사돈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됐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보냈지만 어찌나 심장이 뛰던지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딸이 올 때까지 밥 한 술, 물 한 모금 넘어가질 않았네요. 마침내 저녁 무렵 딸이 귀가했어요. 붙잡고 어땠냐고 물어보니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군요. 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네요. 왜 그래, 경혜야? 그쪽 집안에서 뭐라고 한 거야? 너 마음에 안 든대?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아무래도 오빠에 비해 부족한 게 많잖아. 그게 어른들 입장에선 좀 걱정이 되나 봐. 그래서 너한테 막 뭐라고 했어? 헤어지래?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싫은 소리 좀 몇 마디 들었지 뭐. 결혼하는 데는 큰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제 걱정에 딸은 애써 미소 지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더 가슴 아파서 억장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더군요. 미안하다, 경혜야.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못난 애미만 아니었어도 네가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내가 못난 탓이지 엄마가 뭐가 못났다고.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나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늘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딸은 그 와중에도 저를 위로했어요. 참 잘 컸구나 싶은 한편 못난 부모 때문에 너무 일찍 철이 들게 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네요. 딸은 첫 남자친구라서일까요? 생각보다 예비 사위에 대한 마음이 큰 것 같았어요. 그 뒤로 열심히 예비 사돈댁을 들락날락하면서 점수를 따려고 애쓰더군요. 그런 딸이 안쓰러우면서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응원했어요. 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쪽 집안에서 반대해 결혼이 깨지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했는데요. 다행히 그 뒤로 큰 문제 없이 딸은 예비 사위와 만남을 이어갔고요. 얼마 안 가 상견례 날짜도 잡혔어요. 처음 딸이 상견례 얘기를 꺼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가 들든 전부 제가 내겠다고 했네요. 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서 저도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고요. 처음엔 그럴 필요 없다고 말리던 딸도 이내 제 마음을 알았는지 고맙다면서 안아주더군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 딸로 태어나길 너무너무 잘했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딸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고의 결혼식을 만들어주겠다 결심했죠. 예비 사돈댁에 괜히 기죽지 않게 말이에요. 그 첫 관문이 바로 상견례장 예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견례 할 만큼 고급스러운 식당에 대해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고민하다 식모로 일하는 집 사장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대뜸 자기가 운영하는 한정식집에 VIP 룸을 예약해 줄 테니 거기서 상견례를 하라고 하더군요. 비용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요. 이 뜻밖의 호의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유, 아니에요, 사장님. 전 그냥 어디가 좋을지 몰라서 여쭤본 건데 이럼 제가 뭐가 돼요? 비용은 제가 다 낼게요. 저 그 정도 돈은 있어요. 누가 춘희 씨 돈 없어서 그런데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일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저희 딸한테도 참 잘해주셨고요. 그게 고마워서 내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도 그동안 춘혜 씨가 워낙 칼 같았어요 말이죠. 이거라도 제발 받아주세요. 이마저도 거절하면 저 너무 서운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만은 아니잖아요. 나름 그동안 함께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저와 딸에게 춘혜 씨는 또 다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차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 그 식당 측에서 메뉴부터 소소한 이벤트까지 다 준비해 주셔서 저는 따로 할 게 없었네요. 딸과 같이 예비 사돈 내외에게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정도였죠. 마침내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저는 혹시라도 딸을 망신시킬까봐 백화점 가서 구입한 새 옷을 입고요. 동네 미용실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화장까지 받았네요. 그렇게 딸과 같이 상견례장에 도착하니 아직 예비 사돈댁과 사위는 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먼저 룸 안으로 안내를 받고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결국 챙겨온 우황청심환까지 하나 먹었네요. 딸이 왜 그렇게 긴장하냐고 웃을 정도였어요. 얼마 안 가 예비 사위가 먼저 도착했어요. 주말인데도 회사에 일이 생겨 들렀다 오느라 예비 사돈 내외와 따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아버진 아직 안 오신 거야? 내가 전화 한번 해볼게. 아니야, 아직 시간 좀 남았잖아. 괜히 재촉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딸의 만류에 예비 사위도 일단 잠자코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약속 시간이 다 돼가도록 예비사돈 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약속 시간에서 10분이 지났을 무렵 결국 예비사위가 전화를 걸었는데요. 웬걸? 받지 않더군요. 혹시 오빠가 약속 시간 잘못 알려드린 거 아니야? 아니야. 애초에 먼저 날짜 얘기 꺼낸 게 아버진걸. 오늘 문자로 한 번 더 말씀도 드렸고. 이상하네. 설마 무슨 일 생기신 건 아니겠지? 당황한 예비사위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저대로 뭔가 사고라도 난 걸까 싶어 걱정이 됐네요. 그렇게 한 10몇 통을 더 걸었을까요? 마침내 박가사돈에게 연락이 됐죠.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안 오세요? 전화는 또 왜 안 받으셨고요? 네? 골프요? 예비사위는 순간 당황해선 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더군요. 혹시라도 제가 들을까봐 밖에서 통화하려는 눈치였는데요. 문을 다 안 닫고 나가는 바람에 그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들렸지 뭐예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인 거 뻔히 아시면서 골프라뇨. 박 사장님이 한턱 쏜다고 한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이 하나뿐인 아들 상견례인데. 이럴 거면 허락하시지 말든가요. 이게 대체 무슨 경우 없는 짓이에요. 어머니는요? 설마 같이 가신 거예요? 믿을 수 없게도 예비 사돈 내외는 갑작스럽게 잡힌 골프 약속 때문에 저희 상견례를 뒤로 미룬 거였어요. 통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생각보다 게임이 길어져서 늦게 출발한 모양인데 아무리 그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긴 했죠. 옆에 있던 딸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를 보더군요. 잠시 후 통화를 마친 사위가 황망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장모님 어떡하죠? 부모님이 아침에 다른 일정이 있으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출발이 늦어졌나 봐요. 곧 오신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라는데 화를 낼 수도 없었죠. 아직 얼굴도 안 본 상대와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웬걸 그로부터 또 2시간, 3시간이 흘러도 예비사돈 댁은 올 생각을 안 했어요. 예비사위가 전화를 걸 때마다 곧 도착한다, 차가 막힌다, 얼마 안 남았다. 계속해서 핑계만 대더군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3사람은 꼼짝없이 예비사돈 댁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중간에 찾아온 직원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죠. 다행히 저희 사장님이 하루 종일로 해서 그 룸을 빌려준 덕분에 쫓겨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늦었죠? 예비사돈 댁이 도착한 건 약속 시간보다 무려 5시간이나 늦은 시각이었어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있는 상황이었죠. 박가사돈은 입으로는 미안하다 하는데 얼굴 표정 자체는 뻔뻔하기 그지없었고요. 그건 옆에 있는 안사돈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진짜 백미는 따로 있었어요. 사돈 내외가 도착한 걸 안 직원이 들어와 그럼 이제 식사를 내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박가사돈이 글쎄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밥을 먹고 와서요. 이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마저 이야기 나누시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식사를 언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말입니다. 제가 제때 밥을 못 먹으면 당이 떨어져서 이 손이 떨리거든요. 운전하다 혹시 사고라도 날까봐 급한 대로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대충 때웠습니다. 아니, 저희 2분이 오시기만을 계속 기다리면서 밥도 못 먹고 있었는데 그냥 먼저 식사하시죠.
그걸 뭘 미련하게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 미련이라는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이 치솟더라고요. 뭐라고요? 미련이요? 지금 사람을 5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그게 할 말이에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예비사도는 당황하긴커녕 코웃음을 치더군요. 제가 언제 사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들어올 때 죄송하다고.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요. 뭐 무릎이라도 꿇어야 합니까? 참나. 5시간 가지고 오바는?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잘난 사위 되려면 이 정도는 기다려야죠. 예비 바깥사돈 입에서 나온 원색적인 비난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자 옆에 있던 딸이 대신 나서더군요. 아버님,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뇨? 저희 엄마 앞에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저한테 막대하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저희 엄마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죠.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러자 옆에 잠자코 있던 예비 안사돈의 눈꼬리가 뾰족해졌어요. 아니 이게 또 잘났다는 듯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네? 야, 우리 이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희 집안이 뭐 유서가 깊기래 돈이 있기래? 겨우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는 경리 주제 은행 다니는 잘난 내 아들 꼬셨으면 죄인 입내하고 고개 숙이고 있어야지 뭘 믿고 파락파락 대들어? 우리가 뭐 너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준 줄 알아? 우리 아들이 너 아니면 죽겠다고 난리 피는 통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준 거 아니야? 오늘도 우리 아들이 사정사정해서 나와준 거야. 어디 없이 사는 호래미 가정 주제 우리 집안하고 대등하게 상견례를 하려고 해? 꿈도 야무지지. 그만 좀 하세요. 저희 엄마 앞이에요. 입 조심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흥분한 딸은 예비 안사돈 앞으로 달려가 마구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안사돈이 기가 막히다는 듯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딸의 뺨을 때리더군요. 싸가지 없는 년. 어디 어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애비 없이 자란 니네 집구석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한 건지 눈에 훤하다 훤해. 눈앞에서 딸이 맞고 온갖 모욕까지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애미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서 예비 사부인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거푸 사부인의 뺨을 때렸죠. 그러자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예비 사위가 달려와 저를 말리더군요. 참나, 지 여자친구가 맡고 있을 땐 모른 척 있던 놈이 말이죠. 딱 봐도 마마보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장모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폭력으로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자네 장모님이야? 나도 이런 경우 없는 집안에 내 딸 시집 보낼 생각 없네. 상견례에 5시간을 늦어놓고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쳐. 그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아직 경애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는데 제가 결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사달이 나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예 이 상견례를 온다고 하지 말았어야지.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이렇게 천박해서야. 됐고, 다신 내 딸 볼 생각하지 말게나. 저는 그렇게 딸을 데리고 룸을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상황을 지켜보던 바깥사돈이 갑자기 저희 쪽으로 물컵을 냅다 던지더군요. 다행히 정통으로 맞진 않았지만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분위기가 격해졌죠. 예비 바깥사돈은 제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흥분해서는 타다다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어디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에 천박하다 어쩌다 입을 대? 죽고 싶어? 지금 물컵 던지신 거 맞죠? 이것도 엄연한 폭력 행위인 거 모르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경찰 부르겠습니다. 참나,
이 옆에 내가 꼬박꼬박 앉으려고 덤비는 거 봐. 경찰 부른다고 하면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불러봐 어디? 너 죽은 남편한테 맞고 살았다면서? 왜 그런지 알겠네. 여자가 순한 맛이 있어야지 뻣뻣해선 아주 남자를 잡아먹으려고 들어. 때려서라도 길을 들여야 할 인상이야. 그 수위 넘은 막말에 머리가 하얗게 비었어요. 그 사이 딸애가 무서운 표정으로 예비사위를 노려보더군요. 예비사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눈길을 피했고요. 아무래도 딸애가 저희 가정사를 예비사위한테 말한 것 같은데 그걸 예비사위가 또 고스란히 자기 부모한테 전한 모양이었어요. 때린 사람이 죄지 맞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피해자일 뿐인걸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부끄럽게도 이 당황한 마음에 어떻게 대거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란을 듣고 달려온 직원인가 했는데 웬걸 저희 사장님이더군요. 사장님은 엉망이 된 룸 안을 둘러보더니 저희 모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사장님, 여긴 어떻게?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는데 밖에서 가만히 듣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서 말이죠. 사장님이 밖에서 그 말을 다 듣고 있었다는 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 부끄러운 과거가 들통난 것 같아서 말이죠. 죄송해요. 좋은 마음으로 식당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만 이런 사달을 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제 넘는 말이지만 이런 막대 먹은 집안하고 사돈 맺기엔 춘혜 씨랑 춘혜 씨 따님이 너무 아깝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팽 돌았어요. 저는 애써 울음을 삼키며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려고요. 제 말에 옆에 있던 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저희 엄마를 무시한 집구석엔 절대 시집 안 가요. 이 인간하고도 다 끝낼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이 잘 생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긴 제가 정리할 테니까 춘혜 씨는 이만 돌아가 보세요. 제가 저 양반하고 좀 알아서 말입니다. 네? 바깥사돈하고 아는 사이세요? 저는 그제야 사장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예비 바깥사돈에게 눈길을 줬어요. 웬걸? 저희 사장님을 보자마자 사색이 돼서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이윽고 사장님도 바깥사돈을 향해 몸을 돌렸는데요.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바깥사돈이 갑자기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어요.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저희 예비사돈이 이사님하고 아는 사이인 줄도 모르고, 알았으면 제가 절대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았을 겁니다.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지. 내가 마음에 품은 내 여잔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식당까지 빌려준 건데 자네가 지금 내 여자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 줄 아나? 사장님의 입에서 내 여자라는 말이 나오자 예비 사돈댁 일가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저는 저대로 또 깜짝 놀라 사장님을 바라봤죠. 그러자 사장님이 슬며시 눈을 찡긋하며 신호를 보내더군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장단을 맞춰야겠다 싶어서 잠자코 있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하고 아는 사이고 아니고를 따라서 상대가 누구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됐지. 자네는 개과천선하겠다고 약속하더니만 여전히 그대로구만. 이래서야 내가 자네의 지난 잘못을 덮어준 보람이 없지 않겠어? 아닙니다. 저 그동안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회사 돈도 더는 안 빼돌리고요. 회사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모든 걸 다 바쳐서요. 정말입니다. 글쎄, 그건 내가 회사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이번에 털어서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땐 정말 용서 안 하겠네. 이사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미 회사 일에도 옛저녁에 손을 떼셨잖아요. 굳이 연락해서 일을 크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글쎄, 돌아가신 아버지랑 지금도 회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우리 형님을 생각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나올 때 곰띠 굶은 종기를 짜버리지 않고 그냥 나온 거라면 마저 짜버려야 회사를 위하는 길이 아니겠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예비 사돈이 다니던 회사는 저희 사장님이 임원으로 있던 곳이었어요. 돌아가신 부친께서 운영하던 회사인데요. 본인은 경영의 뜻이 없어 일찌감치 2살 터울의 형에게 넘기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몸담고 있던 부서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했는데요. 그때 예비 사돈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간 크게도 거래처 대금 서류를 조작해 1억 원을 빼돌렸다고 하더군요. 보아하니 예비 사돈은 사장님이 회사를 나간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크고 작은 비리를 계속 저지른 모양이었어요. 아예 사장님 쪽으로 기다시피 다가와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 애원하더군요. 아이 뭐해? 당신도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 경민이 너도. 이대로 나 회사 잘리는 꼴 보고 싶어? 예비사돈의 눈짓에 멍하니 있던 안사돈과 예비사위도 허둥지둥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같이 사정사정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사장님의 눈빛이 한층 더 서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사과할 대상이 틀린 거 아닌가? 나한테 사과하기 전에 더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사장님이 눈짓으로 저희 모녀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예비사돈이 허둥지둥 제 쪽으로 몸을 틀더군요. 사부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뵙기 전에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유치한 마음에 그만. 조금 전에 한 말들은 정말 마음에도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담아두지 마시고 다 잊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가 워낙 다혈질이라 그렇지 사부인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우리 새아가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친딸처럼 대해줄게요. 애초에 저희 이사님이 마음에 둔 분이라는 것만 알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진작 언지를 주지 그러셨어요. 뒤늦게 예비 사돈 내외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사장님 때문에 뒤늦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는 게 눈에 보였죠. 강약약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풀리긴커녕 오히려 분노만 치솟더군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네요. 아니요, 저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없고 천박한 집안은 저희 딸 시집 못 보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쪽 집안보다 못 미쳐서 파혼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집안이 저희 집안 수준에 안 맞아서 파혼하는 거니까.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바깥 양반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는 말이 있죠. 덮을 생각 말고 이젠 죗값 달게 받으세요.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시고 저희 이사님한테도 잘 좀 말해주십시오. 네? 그쪽이 무릎 꿇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그래야 하는 거죠? 딱 보아하니 강한 사람 앞에선 턱턱 잘만 끊어지는 싸구려 무릎 같은데. 제 조롱에 바깥사돈이 순간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저를 표독스럽게 노려봤어요. 역시나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런 바깥사돈을 내려다보면서 일부러 풋하고 비웃음을 흘렸네요. 저기요, 기왕 사과할 거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노려봐서야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는 게 티가 나는데요. 아니, 전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저더러 왜 맞고 살았는지 알겠다고 하셨죠? 여자 주제에 바락바락 대든다고 때려서라도 기를 들여야 할 인상이라고 했던가? 어쩜 내세울 게 주먹밖에 없는 폭력적인 인간들은 하는 말도 다 똑같은지. 저희 남편하고 아주 하는 말이 똑 닮아서 놀랐네요. 그 인간도 제 명의에 못 살고 비명 행사했는데 그쪽 미래도 아주 훤히 그려져요. 사부인, 제가 아까 그렇게 말했던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홧김에 그만 제가 실언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똑같이 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게 무슨... 저는 멍하니 저를 올려다보는 바깥사돈을 향해 똑같이 테이블에 있던 물잔을 집어 던졌어요. 놀란 사돈이 자지러지면서 몸을 피하더군요. 그 모습이 참 벌레같이 추하더라고요. 사부인,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뭐가요? 조금 전에 그쪽이 했던 짓 똑같이 돌려드린 것뿐인데. 근데 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어서 그런지 영 못해 먹겠네요. 이런 걸 보면 그쪽은 콩밥을 먹어야 사람 굿이라고 살 팔자 같아요. 그러니까 부디 죗값 달게 치르시고 꼭 교도소 가서 콩밥 드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저희 딸에게 일절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흰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딸과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잠깐만, 경혜야. 너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예비사위가 허둥지둥 쫓아나왔지만 딸은 매몰차게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단호하게 파혼 절차를 밟아나갔죠. 식장이며 드레스며 예약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취소했고요. 그 위약금은 전부 상대 집안에게 물라고 했죠. 파혼의 결정적인 사유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걸 알아서일까요? 예비 사돈댁은 찍소리도 못하고 저희 딸의 결정을 따랐네요. 그 와중에도 예비 사위는 어떻게든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야단이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 사정하는 건 물론이고요. 주말이면 집 앞으로 찾아와 하루 종일 문을 두드려댔죠. 경혜야, 나 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네가 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랑 연 끊고 다시는 안 보고 살게. 그러니까 제발 나 다시 만나주라. 나 너 정말 사랑해, 응? 오빠가 정말 부모랑 연 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부모 말에 평생 복종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됐으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오빠. 애초에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인연이 아니었다니? 그럼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은 뭐가 돼? 나 정말 우리 부모님이랑 다시는 안 보고 살 수 있어. 너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난 이미 옛저녁에 오빠한테 정 뗐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모욕한 집구석하고는 단 1분 1초도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더는 이렇게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아주라. 미안해. 예비사위의 애원에도 딸에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저 때문에 더 단단히 마음을 걸어잠근 것 같더군요. 엄마를 그렇게 모욕한 집안하고는 절대 인연 맺지 않을 거야. 그래도 임서방이 뭘 잘못한 건 없잖니. 네가 그렇게나 사랑하던 사람인데 정말 이대로 헤어져도 괜찮겠어? 엄마,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왜 없어? 지네 부모가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을 짓거리는데도 말리긴커녕 그냥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본인도 은연중에 우리 집안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엄마한테 말은 안 했는데 그동안 그 인간도 알게 모르게 우리 집안 무시하는 발언 몇 번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화낼 때마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그냥 넘어가 줬는데 역시 사람 근본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다 부전자전이었던 거라고.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엄마까지 그런 모욕 안 당했을 텐데.
미안해, 엄마. 내가 남자의 눈이 멀어서 엄마한테 괜한 상처를 준 것 같아.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만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인걸. 그리고 애초에 엄마가 돈이 많고 잘 살았으면 너도 그런 일 당할 이유가 없지.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난 오히려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 거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차라리 잘 됐어. 나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하고 평생 엄마랑만 살 거야. 그렇게 딸의 파혼을 계기로 저희 모녀 사이는 한층 돈독해졌어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하늘에선 저희 모녀를 좋게 보셨는지 그 일가에 제대로 된 인과응보를 내려주셨더군요. 아니, 하늘이 아니라 저희 사장님이 내려주신 거라고 해야 할까요? 사장님은 그 뒤로 바로 본인 형님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바깥사돈이 과거 저질렀던 횡령 사실을 알리면서 최근에도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해달라고 했죠. 결국 바깥사돈은 그 회사에서 빠르게 정리해고됐어요. 역시나 저희 사장님이 회사를 나온 뒤에도 계속해서 횡령을 일삼았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부하들의 실적을 가로채는가 하면 거래처로부터 뒷돈까지 챙겼더라고요.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는 사람은 없다지만 그렇게 많은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처음 봤네요. 결국 바깥사돈은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잘렸고요. 그동안 횡령했던 돈과 피해 보상금 등을 합쳐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했죠. 잘 나가던 집안이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바깥사돈은 정신을 못 차리고 사업을 하겠다면서 나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사장님이 회사 그만두고 개인 사업으로 성공한 걸 보고 욕심이 났던가 봐요. 하지만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한다고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결국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은 3년도 안 돼 주저앉았고요.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까먹고 억대의 사채비까지 생겼다 하더군요. 예비사위가 다니던 은행에까지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나 봐요. 사채업자들이 기어이 예비사위 다니는 은행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예비사위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직장을 그만뒀고요. 지금은 보험 파는 일을 하며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마 하고 있다더군요. 순식간에 패가 망신해버린 그 집 일을 듣고 나니 속이 시원한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저희 딸에게 준 모욕과 고통을 생각하면 쌤통이다 하는 마음이 더 크네요.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식모로 일하던 댁 사장님과 인연을 맺었어요. 딸 일로 도움을 주신 뒤로 감사한 마음에 자주 사적으로도 만나게 됐는데요. 그게 좋은 감정으로 발전해 결국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됐죠. 알고 보니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또 다신 못 보는 사이가 될까봐 차마 용기를 못 냈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남편, 그리고 남편 전처 소생의 딸, 이렇게 셋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다행히 둘째 딸 역시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른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제가 키우다시피 했던 아이니까요. 큰딸도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린 채 잘 살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 일이 큰 상처였는지 한동안 남자라곤 일절 만나지 않았는데요. 몇 년 전에 남편 소개로 만난 변호사하고 눈이 맞아 6개월 열애 끝에 식을 올렸어요. 지금은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고 있답니다. 한때는 딸이 노처녀로 늙어 죽는 게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지금의 남편 덕분이죠. 이렇게 글로 지난 과거를 적어 내려가다 보니 새삼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저녁 밥상에 힘 좀 줘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